안녕하십니까. 유광수라고 합니다. 윤동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린 윤동주를 얼마나 알고 있어요? 아무튼 윤동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윤동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마 오늘 이 강연을 듣고 저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싶고, 현장은 아니지만 집에 있는 사람은 쓸데없이 또 검색하겠죠. 어, 제가 보기에 바보라고 가끔 저는 제 학생들에게 말하는데, 검색하지 마시고요, 사색을 하셔야 돼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준익 감독이 동주라는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장소는요, 예, 아시겠죠? 예, 일본에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요, 언제 죽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뭐 맞춰도 그만 안 맞춰도 그만. 제가 나이가 이때쯤이라는 것을 명확히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그냥 넣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는 아니고요. 이때 죽었어요. 서른이 못 됐네요, 그죠? 이걸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 서른이 못 됐다면 여러분 나이하고 대충 계산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 느낌을 가지라고. 죽은 이유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주라는 영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준익 감독이 그걸 굉장히 강조는 못했어요. 영화 속에서. 그거를 강조했는데 실제로 못 본 거죠. 예, 생체 실험으로 죽었습니다. 워낙 하도 많은 말이 있으니까, 하도 많은 말이랑 윤동주 말고요, 온갖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요, 너무 많은 말을 막 하고요, 이상한 말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자극적인 말도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큰둥해요, 인생이. 그리고 진실을 진실로 말해도 그게 진실인지 뭔지 느낌이 별로 없는 거죠. 생체 실험으로 죽은 거는 99% 틀림없어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었는데요, 윤동주가 1년 몇 개월 만에 죽었어요. 29살이라니까. 엄청 튼튼했고요, 건강했고요, 축구 좋아했고요, 뜀박질도 잘했어요. 아니, 비리비리비리 아파도 1년 몇 만에 안 죽어요, 감옥에서. 근데 당연히 기록도 있고 증언도 있어요. 계속 주사를 맞았어요. 그 당시 일본에서 실험했던 게, 거기서 실험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실험한 게 뭐였냐면, 식염수를 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전쟁에 사람들이 자꾸 다치는데, 알겠죠? 피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식염수 대체하는 연구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실험을 해야 되잖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실험하는 1상, 2상, 3상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감옥에서 했고요. 후쿠오카 형무소는 그 당시 조선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잡혀 있는 곳이었고요. 일본 내 전체 감옥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래저래 어떻게든지. 자연 사망률이 기이하게 높은 기록으로 곳이 후쿠오카 형무소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적인 그런 생체 실험을 내가 했다라는 그 일본인 의사들의 기록도 다 남아 있어요. 자, 보세요. 이랬어요. 그럼 윤동주는 민족의 시인인가요? 감옥에서 생체 실험으로 당하다 죽은 건 너무 비극인데, 그거하고 민족운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윤동주가 일본에 가서 쓴 시거든요. 저는 윤동주 시 전체 중에 몇 개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이게.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요, 이 시를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이거 일본에 가가지고 이거 이제 도쿄의立教 대학, 교토 대학 이제 떨어져서立教 대학에 혼자 이제 유학하면서, 그때 이제 비가 왔나 봐요.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쭉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창밖에 비가 오는데 왜 다다미 깜방은 나 이런 나라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이 중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돈 주시고 나는 겨우 이러고 있다. 그 다음부터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걔네들이 다 나를 떠난 게 아니고요, 물론 나를 떠난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걔네들을 잃어버린 거죠. 누구 문제란 얘기예요? 내 문제죠. 친구들을 보니까 어떤 애들이에요? 뭐 독립운동한다고 갔다가 이런 애들이 있고, 그런 거 안 하고 집에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다가 끌려가서 뭐 당한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그 옛날 친구들이 하나둘 다 사라진 거죠. 그런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서 혼자 이렇게 푹 가라앉고 있는가. 그 다음 중에 제가 가장 윤동주 시 중에 제일 잘 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어려운 데가 아니죠. 인생은 살기 어려울 텐데도 아니고, 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생은 살기 어렵대요.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시를 쓰는 거는요, 인생을 쓰는 거고요, 시를 쓴다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시 쓰는 건 삶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문학적인 얘기니까 빼고 해도요, 남들의 삶은 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쉽게 잘 되고 있는가. 사실 쉬웠나요? 잘 됐나요?
아무튼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사실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나에게, 그러니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근데 윤동주가 정말 특이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주변에 엄청나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병욱하고 강초중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사진을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정병욱이고요, 후배예요. 강초중이라는 사람이고 동창이에요, 윤동주하고. 강초중은 좌익 계열이어가지고요, 1950년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다가 뭐 죽은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사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강초중을 빼면 윤동주는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드라마틱하기는 정병욱이 훨씬 드라마틱한데, 이 사람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됐어요. 자, 어떻게 됐냐? 전쟁이 끝났어요. 45년 광복이 됐습니다. 강초중은 연희 전문을 졸업하고 뭘 했냐면은 경향신문 기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 기자할 때 그 경향신문 주필이자 편집장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향수 쓴 정지용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정지용 시인한테 윤동주야말로 진짜 시인입니다. 윤동주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강초중은 거의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사생팬 같은 거야, 아이돌에. 가지고 아니면 스토커, 거의 그 수준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얘가 훌륭한 시인이라면 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시가 이 사람이 몇 개 가지고 있었어.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이건 많이 알고 있죠. 윤동주가 연희 전문 졸업할 때 시집을 내려고 그랬어요. 왜 내려고 그래요? 얘기했잖아. 시인이고 싶다니까. 근데 시집을 써서 이제 원고지에다 3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하나는 그 당시 이양하 선생님이라고 영문과 교수님이셨던 이양하 선생님께 드렸어. 이거 좀 봐주세요. 이양하 선생님이 쭉 보시더니 내용이 조금 그래. 요즘 지금 42년, 41년 이거 지금 그렇잖아. 너 잘못하면 큰일 나. 이거 출간하지 말자. 자기 생각에도 그렇거든. 그래서 출간 안 하기로 해요. 그래서 그 원고는 이양하 선생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그 하나는 세상에 정병욱이라는 이 후배를 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일본으로 갔잖아요. 일본에 가서도 시를 썼어요. 시를 써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편지에 밑에다가 쓴 시를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윤혜원 여사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윤혜원 여사의 남편분만 살아 계신데, 할머님이시죠, 당연히. 윤동주 동생, 여동생인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윤동주가. 그렇게 이제 집에다 동생에게 편지 쓸 때 막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얘 친구니까 얘에게도 보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편지를 쓰면서 거기다 시를 썼는데, 편지 내용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잘라서 편지 내용은 버리고 시만 보관했어요. 야, 너에게 옛날에 줬던 이거 있지, 그거 있지, 가져와. 하면 시가 좀 되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 시집, 죽은 다음에 나온 시집을 내는 걸 정지용 선생한테 강력히 말해서, 정지용 선생이 서문을 쓰고 발문을 강초중이 써서 정음사에서 냈습니다. 그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의 시집 처음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좌파 문제 어쩌고 뭐 이런 게 되면서 강초중을 지워버렸고 발문을 빼버려서 그렇지 초판에만 있어요. 강초중이 하자고 안 했으면 없었을 거예요. 정병욱 얘기는요, 이거 소설로 쓰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요. 실화인데 믿지도 않는다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예요. 정병욱에게 시집을 줬어요. 3개 만들었다 그랬잖아. 3개 중에 하나도 안 남아있는데 정병욱 거만 남아있어요. 첫째, 윤동주가 가지고 있는 건 일본에 잡혔을 때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갔겠죠. 제가 그거 찾으려고 일본에 좀 뭐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있는데 없대요. 이분의 엄마가 더 대단해요. 정병욱이 그 원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 말년에 학도병이라는 걸 끌고 가요. 끌려가는데 정병욱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동주영이 돌아오던지. 윤동주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지금 2년 받았으니까 2년 끝나면 올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죽었으니까 우리 그렇지 출소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동주영이 돌아오던지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면. 엄마가 그 말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아들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딸도 있고요. 그런 말하면 내가 아버지로서 뭐라고 그럴까요? 저 미친 놈이, 죄송합니다, 저 미친 놈이 맨날 붙어 다니더니 저게 혹시 사교에 빠진 것인가? 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말이 돼도 내 새끼 죽으러 가는데 남의 집 새끼도 고생하고는 있어, 감옥에 있으니까. 그냥 죽을 건 아니잖아. 결과적으로는 죽었지만 그 당시 생각할 때, 응?
근데 걔가 쓴 뭐 이게 시인지 뭔지 쓴 거 잘 쓴 것 같아 몰라. 근데 그걸 보관하래요. 그 말을 듣는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지금 이제 광양 쪽에 가면 그 정병네 집이 있거든요. 방에 널빤지 뜯어냈어요. 널빤지 마룻장을 뜯어내고요. 밑에 땅을 파요. 거기다 솥을 묻었어요. 가마솥을 묻고 그 안에 태극기도 넣고 윤동주의 시집도 넣고, 시집도 아니야 그지? 원고지. 그리고 가마솥을 하고 이제 촌농으로 밀봉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게 여기 지금 널빤지처럼 널빤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누구 와서 찾지 못하게 꽁꽁 보관한 거죠. 그리고 광복이 되어서 정봉욱이 살아 돌아오니까 그 마룻장을 뜯고 그걸 꺼내줬어요. 그렇게 남은 게 뭐다? 이 시집이에요. 송몽규가 훨씬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송몽규가 훨씬 훌륭한 문학가일 수 있는데 송몽규를 우리가 문학가로 모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작품이 안 남아있거든요. 술가락 하나 말고는. 윤동주도 만약에 하늘과 바람과 별씨가 안 남아있으면 훌륭한 분인 건 알아. 그런데 어떻게 시인이에요? 거의 제가 보기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윤동주를 시인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 윤동주는 왜 이렇게 끝까지 공부하려고 했는가? 그는 왜 시를 쓰려고 했는가? 그는 독립운동을 정말 했는가? 민족 시인인가?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한국어로 시를 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한국어라고 썼습니다만 조선어겠죠. 한글로 시를 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1930년대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일상어 중에, 잘 들으세요, 그냥 막 쓰는 말 중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말 중에 이런저런 복잡한 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윤동주 시를 지금 읽으면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이 지금 우리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썼어요. 그 당시 정말 시를 잘 쓴다고 했던 사람 백석 같은 분, 이런 분은 쉽거든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광 뭐 이런 시 같은 거 정말 감동이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감동받기 위해서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 사투리도 있고요, 고유어도 있고요. 그 당시 쓰는 말들 막 있어요. 뭐 나타샤 쓴 거도 나타샤와 뭔데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시대는 일상어인데 우리는 아니니까요. 근데 윤동주가 쓴 시는 다 뭐냐면 그 당시 말이면서도 우리말 고유의 순수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시를 쓴다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은 그런 거였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동주는요,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시인으로 받지 못했고요. 그 사람이 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왜 이 땅에서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미 없는 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독립운동하고 뭐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일까를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 자신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진짜 잊혀져 갈 수밖에 없는 언어인 우리나라 말로, 그 말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시를 쓰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다운 민족성과 민족 정신을 내가 알고 계승하고 이어갈 것인가를 평생을 걸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할 필요 없고 집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창식행마까지 해가면서 굳이 일본을 건너가서 공부하려고 했던 그 이유도, 공부해서 성공해서 조선 총독부에 입학해서 관료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죠. 거기 가서 누군가 한 사람 목을 향해서 총을 쏘고 뭐하고, 그것도 독립운동입니다. 그것만을 우리는 독립운동으로 알고 있고, 민족시인, 그러면 그런 내용이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 시를 써야만 민족시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이 될 거라고 윤동주가 생각했고, 강초중이 생각했고, 정병욱이 생각했고, 지금 생각하면 거의 죄송한 말로 정신병자 수준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들의 정신, 생각, 그들이 어디서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누구 한 명을 죽이거나 어떤 실질적인 격렬한 항일 투쟁을
몸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 그 정신, 그리고 굽히지 않는 그 나가려는 고단한 그 마음 속에서도 가지고 있던 그 정열, 그것이야말로 진정 그 시대를 밝혔던 독립정신이자 민족운동이자, 그리고 그런 정신들이 합해져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윤동주가 만약에 한다면 뭐 할까요? 성공한 적이 없고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이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습을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